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이에요. 저는 7년 전에 파혼을 당했어요. 파혼 사유는 어이없게도 궁합이 안 좋다는 거였어요. 그쪽 어머님은 그렇다 쳐도 4년이나 사귄 마당에 그깟 것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헤어지자는 남자를 보니 기가 차서 화도 안 나더라고요. 이런 인간한테 그동안 그 정성을 바쳤었나 생각하니 허탈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남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남자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겼거든요. 또다시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나를 밀어낼지 모른다는 기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2년 전 대학 선배를 통해 남자를 소개받았고 결혼 문턱까지 가게 되었어요. 처음 사귀던 당시 얘랑은 모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데도 워낙 공부머리가 좋아서 어릴 때부터 신동소리를 달고 살았던 남자였죠. 예비 시부모님도 그런 아들한테 기대가 크셔서 어려운 살림에도 나름 원조를 해주시는 편이었어요. 아직은 정교수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예비시댁에선 얘랑을 교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사귄 지 1년이 되어가던 무렵 얘랑이 그러더라고요. 예림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별일 없어. 왜? 그게 말이야, 우리 엄마가 널 좀 보고 싶다고 하셔서. 솔직히 달가운 말은 아니었어요. 딱히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까지 만나는 건 좀 불편했거든요. 게다가 예전에 파혼당했을 때 기억도 나고 해서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 우리 엄마가 그냥 너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신 거니까 안 될까? 제 처분만 따르겠다는 듯 간절한 눈빛을 보냈는데 마다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했죠. 그렇게 토요일 오후에 경복궁 근처 한식당에서 얘랑 어머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얘랑도 동석한 자리였죠. 어머님은 수수한 차림에 동네 아주머니 같은 푸근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지나온 삶이 녹록지 않으셨는지 연세에 비해 나이도 많이 들어 보이시고 손도 많이 거친 분이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 동석이가 여자 보는 눈은 있다니까? 어디서 이렇게 예쁘고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을까? 처음부터 제게 호감을 보이시는 어머님을 보니 왠지 안심이 됐어요. 어려운 자리였음에도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요. 한참 식사를 하시던 어머님은 은근슬쩍 당신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애예요. 예림씨도 그동안 만나봤으니 알겠지만 우리 애가 아무 여자나 만나고 다니면서 인생 허투루 사는 애는 아니거든요. 나한테 여자친구 소개해주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워낙 공부를 잘해서 동네 신동소리를 귀가 아프게 듣고 살았어도 지 입으로 자랑질 한번 안 했어요. 아주 진국이에요, 진국. 모든 엄마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 약간의 부풀림이 있기 마련이라서 그날 어머님의 얘기도 걸러가며 듣긴 했어요. 그렇다고 심하게 부풀린 얘기는 아니라서 듣기 거북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님 말씀에 제가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자 어머님도 만족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간단히 식사만 하고 일어나겠다고 하셨던 약속과 달리 나온 김에 같이 인사동 구경 좀 하자시며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주말이라 사람들로 북적이는 인사동 길을 걷다가 멋진 찻집을 발견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씀드리곤 근처 화장품 매장에 들러 핸드크림을 샀죠. 밥을 먹는 내내 어머님의 거친 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물론 유분기 없이 거슬거슬한 어머님 피부도 마음에 걸렸지만 초면에 화장품 세트를 사드리면 너무 부담이 되실까봐 핸드크림으로 정한 거였어요. 종이백을 들고 찻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머님과 얘랑이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두고 인상도 좋고 품위도 있는 게 교수 부인감으로 딱이라시며 만족해 하셨어요. 제가 없는 자리에서도 제 칭찬을 하시는 걸 보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리로 돌아가 종이백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손이 예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 핸드크림을 하나 샀어요.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말씀해주세요.
동석 씨 편에 또 사서 보내드릴게요. 어머님은 핸드크림은 처음 써본다면서 그 자리에서 포장을 뜯어 손에 조금 발라보시고는 향도 좋고 흡수도 잘 된다며 좋아하셨어요.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냥 화장품 세트를 사드릴 걸 그랬나? 살짝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날 어머님과 만난 이후로 얘랑과의 사이는 더 돈독해졌어요. 남자들은 자기 가족을 챙겨주는 여자를 좋아한다더니 얘랑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생신이랑 어버이날에도 얘랑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곤 했죠. 제가 자기 가족들을 챙겨줘서 그런가 얘랑도 저희 아빠 생신 때 저희 집에 찾아와 인사를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양주를 사들고 말이에요. 그렇게 작은 선물이 오가고 서로의 집에 왕래를 하게 되면서 당연한 수순처럼 결혼 얘기도 나오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는 얘랑이 사람은 마음에 드는데 직업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도 있는데 아직 시간 강사라는 게 걸리네. 그러자 엄마가 당신도 참 교수 되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래도 강사 일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죠. 아직 젊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사람만 좋으면 됐지. 안 그래요? 참 예림아, 너희들 말이다. 미리 궁합을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엄마는 제가 파혼을 당한 일 때문에 미리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럴 필요 없어. 동석 씨는 점이나 사주니 그런 거 안 믿는 사람이거든. 비이성적인 건 질색하는 사람이라서 지금껏 신문에 실린 오늘의 운세도 한번 안 본 사람이야. 사실 제가 얘랑이 마음에 들었던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은근히 제가 떠봤더니 자기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건 잘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주니 궁합이니 하는 거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 말에 안도했던 기억이 나네요. 내가 가진 상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만난 지 1년 반쯤 지난 시점이 되었어요. 그날은 얘랑이랑 자동차 극장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얘랑은 차가 없어서 제가 차를 끌고 얘랑 집 근처까지 갔죠. 건널목 앞에서 제 차를 발견한 얘랑은 얼굴에 한박 웃음꽃을 띠고 달려왔어요. 자기 좋은 일 있어? 얼굴에 웃음꽃이 폈는데? 그러자 얘랑은 들뜬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나 어쩌면 조교수 될지도 몰라. 우리 과에 TO가 하나 났는데 학부장님이 날 밀어주시겠대. 정말? 그럼 내정된 거나 마찬가지네. 자기야, 정말 잘됐다. 외부에 공고가 나가서 외부 지원자도 있으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야. 그래도 확률이 높은 편이긴 하지. 우리는 자동차 극장에 가기로 한 계획을 바꿔서 미리 축하주를 마실 겸 와인바에 갔어요.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와인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에 왔어요. 그런데 헤어질 때까지도 아무 말 없던 얘랑이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예림아, 실은 아까 못한 말이 있어. 조교수 자리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돈 좀 있으면 나 한 3천만 원만 빌려줄래? 학부장님이 밀어주시겠다고는 하는데 선배 말이 맨입으로는 안 될 거라고 하더라고. 5천 정도면 인사치레 정도는 된다니까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이야. 물론 그 돈은 내가 꼭 갚을게. 조교수 되면 매달 월급에서 얼마씩 떼어줄게.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솔직히 쪽팔린데 주변에 기댈 사람이 너밖에 없다. 얘랑은 사귀는 동안 저한테 데이트 비용 전가하는 게 싫어서 어떻게든 자기 돈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런 문자를 보낼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자괴감을 느꼈을까 생각하니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하셔서 지금껏 돈 걱정 없이 살았거든요. 살면서 누구한테 돈을 꿔줬으면 꿔줬지 빌려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얘랑의 문자를 받고 보니 돈이 사람을 참 구차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랑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흔쾌히 알겠다고 단문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얘랑 통장으로 3천만 원을 이체해 주었어요. 몇 주 뒤, 얘랑은 퇴근 시간에 맞춰 제가 다니는 회사 앞으로 왔더라고요. 손에는 장미 한 다발을 사들고 말이죠. 얘랑은 제게 꽃다발을 안기고는 잔뜩 폼을 잡고 말했어요. 예림아, 나 부교수 확정됐어. 오늘 학부장님 통해서 통보 받았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는 자켓 주머니 안에서 반지 케이스를 꺼내 제게 내밀었어요. 회사 근처라 같은 회사 사람들도 있어서 부끄럽긴 했지만 평생에 한 번 있을 일이었기에 철판을 깔고 말했어요. 그래, 결혼하자. 반지는 자기가 끼워줘. 얘랑이 끼워준 반지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났구나 하고요. 얘랑의 조교수 임용 소식을 들은 저희 부모님은 마치 자식 일처럼 기뻐하셨어요. 엄마는 그동안 내색은 안 했지만 내심 사윗감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며 이제야 한시름 놓게 됐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빠는 더 미룰 거 없이 바로 결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 역시 앞으로 다가올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심정이 다르다는 걸 간과했던 거예요. 처음 사귈 때부터 제게 호감을 보이시던 어머님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달라지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 당신의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다는 거였죠. 하루는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오늘 시간 되니? 나랑 잠깐 얘기 좀 할까? 아, 우리 동석이한테는 비밀로 했으면 좋겠구나. 비밀로 하라는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처음 파혼을 당했을 때 남자 쪽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 똑같은 소리를 했었거든요. 아들한테 당당히 밝힐 수 없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라서 전화를 끊고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번엔 뭘까? 궁합은 아니겠지? 혹시 따로 염두에 둔 여자가 있다는 얘길까?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예상하며 지레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머님 앞에 앉았는데 평소와 달리 거만한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솔직히 사람 마음이 그렇구나. 니들이 사귄다고 했을 때는 네가 예쁘게만 보였는데 막상 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되고 보니 이래저래 따질 게 많아져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희 아버님이 사업을 꽤 크게 하신다면서? 네,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교수 정도면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만큼이나 결혼시장에서 인기 있는 직업이잖니? 의사야 의대 나와서 의사 면허 시험 붙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니? 판사, 검사, 변호사도 시험 보고 붙으면 다 되는 거고. 근데 교수는 공부 좀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시험 한 번으로 판가름 나는 것도 아니니까 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서두가 긴 건가 궁금하던 그때. 건물 하나 정도는 받았으면 싶구나. 내가 마땅한 걸로 알아보니까 50억쯤 있으면 세금까지 다 처리할 수 있겠더구나. 혼수로 해올 수 있겠니? 맙소사, 50억짜리 건물을 혼수로 해오라니. 이건 뭐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짓이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과해요. 누가 혼수로 그런 거래 가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지 않을 거라고요. 아니 그럼 넌 얼마나 해오겠다는 거냐? 설마 아파트 한 채 정도로 대충 떼우려는 건 아니지? 솔직히 저는 아파트 한 채도 해갈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결혼하는데 왜 내 부모님 돈을 가져다 해요? 신혼집도 우리 형편에 맞게 가진 돈이랑 전세 대출 받아서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줄 생각도 없는 아파트도 모자란다고 50억 건물을 해오라니. 제가 헛웃음을 짓자 어머님은 물러설 수 없다는 듯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셨어요. 어차피 너희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누구한테 가겠니? 회사니 뭐니 죄다 오빠가 물려받을 거 아니야. 그럴 때를 대비해서 네 몫으로 건물 하나 챙기라는데 그게 뭐가 나쁘니? 건물을 내 아들 이름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이름으로 받으면 되잖아. 안 그러니? 고향이 쥐 생각해준다고 어머님은 마치 제 오빠로부터 아빠의 유산을 지켜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더는 듣고 싶지 않아서 일단 생각해본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예랑을 만나서 낮에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를 전했어요. 제 얘기를 듣는 예랑의 표정을 보니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듣는 내내 한숨을 푹 쉬기도 하고 손으로 이마를 짚으면서 난감해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랑과 관계없이 예랑 부모님들 생각일 뿐이라고 확신했죠. 솔직히 나는 어머님이 그러실 줄은 몰랐어. 어떻게 50억짜리 건물을 바라셔? 자기도 기가 막히지 않아? 그런데 제 말에 동조해 줄 알았던 예랑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꼭 자기한테 나쁜 일인 걸까? 처음에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놀란 건 사실인데 들어보니 나쁠 것도 없는 얘기인 것 같아서 말이야. 그렇잖아. 자기 부모님 사후에 유산 배분 가지고 남매끼리 얼굴 붉히느니 그냥 50억 받고 우애도 지키고 마음 편히 살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자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나보고 지금 아직 멀쩡히 살아계신 부모님 죽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유산 땡겨달라고 하란 말이야? 어떻게 자기가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본 것 같네. 나 지금 이런 기분으로 자기랑 결혼 못해. 그러니까 자기도 집에 가서 잘 생각해봐.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얘랑의 전화를 일절 받지 않았어요. 결혼 얘기가 나온 지도 좀 됐고 얘랑이 조교수가 된 지도 한 달이 지났는데 결혼 얘기에 별다른 진행이 없자 엄마가 제 방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50억 건물 얘기를 하고는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더니 엄마가 아빠랑 상의를 좀 해보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아빠가 저를 부르셨어요. 처음 엄마를 통해 건물 얘기를 전해 듣고는 아빠도 황당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요. 결론은 건물을 사주기로 결정하셨다고 했어요. 대신 네 앞으로 해줄 거다. 혹시 나중에 니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혼인신고 전에 서류 정리를 할 생각이야. 결혼 전부터 유산 생길 생각을 했다는 게 괘씸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쪽 부모님 생각이라니 그건 더 말 않겠다. 아빠, 그럴 필요 없어. 나 그렇게 돈 싸질머지고 결혼할 생각 없다고. 이 결혼 안 하면 그만이야. 어차피 너한테 돌아갈 거 조금 일찍 받는다고 생각해. 그쪽 부모 욕심이 과하긴 했어도 어차피 건물은 너한테 가는 거잖니. 내 딸한테 해주는 건데 뭐가 아까워? 게다가 동석이만한 남자도 없고. 그러니까 딴 생각 말고 결혼 준비나 잘해. 아빠는 안 그래도 파혼의 여파로 남자도 안 만나고 살았던 딸이 이번 일로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오히려 저를 달래주셨어요.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건물을 받기로 한 저는 예랑과 예비시댁에 서운한 감정을 접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또 다른 요구를 하시지 뭐예요? 어머님이랑 같이 산부인과 검진을 받으러 가자고요? 그래, 결혼하고 바로 애도 가져야 할 텐데 미리미리 받아주면 좋잖니? 솔직히 그때는 그게 무슨 필요가 있나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같이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를 토대로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어머님은 안심이 된다는 표정으로 내가 밥이라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겠구나. 그럼 내가 또 연락하마? 어머님은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린다고 하는데도 굳이 종종 걸음을 치시며 서둘러 자리를 떠나셨어요. 저도 검사 받느라 피곤해서 바로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오자마자 졸음이 쏟아져서 바로 침대에 누웠는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검사를 받은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담당 의사가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온 게 있다고 병원으로 다시 와달라고요. 솔직히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면 나중에 갈 생각으로 물었더니 시급을 다툴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길래 며칠 뒤에 다시 가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잠이 들었는데 내랑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동기들이랑 술을 마시는데 거기로 와달라고요. 친구들한테 제 자랑을 하고 싶다나요? 그래서 분위기도 맞출 겸 부랴부랴 준비해서 갔더니 글쎄 다들 꽐라가 돼서는 인사불성이더라고요. 괜히 꾸미고 나오느라 고생만 한 거예요. 그날 저는 대리기사처럼 얘랑 친구들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마지막으로 얘랑까지 집에 데려다준 후에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취한 와중에도 차 안에서 얘랑과 친구들이 나누는 얘기를 들어보니 다들 조교수가 된 얘랑을 부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나마 화는 덜 나더라고요. 자랑하고 싶었겠죠. 얼마나 힘들게 얻은 자리인데. 그래서 그 일은 별말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얘랑과 만나 예식장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얘랑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예름아, 내일 나 차 며칠 좀 빌려줄 수 있어? 학부장님 모시고 지방 세미나에 가야 하는데 학부장님 차가 공장에 들어가 있다네. 그래? 그럼 오늘 나 집에 내려주고 가져가. 그래, 고마워. 그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 쓰고 다시 가져올 줄 알고 빌려줬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차를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이 저는 전에 검사를 받았던 산부인과에 가서 누락된 검사 결과를 들었어요. 난소에 물혹이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20대, 30대 여성한테 흔히 보이는 증상인데다 수술도 간단하니까 너무 걱정은 말라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래도 어머님이랑 같이 왔을 때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었어요. 별거 아니라고는 해도 시어머니 입장에선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수술 날짜를 잡고 진료실을 나오려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을 닮으셨나 봐요. 어머님이랑은 전혀 안 닮으셨던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를 아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의아한 표정을 하고는 그러는 거예요. 그날 제가 진료를 받고 나간 뒤에 동행했던 어머님이 다시 오셔서는 우리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시댁에 책 잡힐까봐 묻는 거라면서 혹시 제가 중절 수술을 한 적이 있냐고 묻고 가셨다고요. 순간 뒷골이 확 땡기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세요? 자기가 저희 엄마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네. 그 사람 저희 엄마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비 시어머니라는 말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진료실을 나왔어요. 생각할수록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굳이 같이 산부인과에 가자고 하더니 중절 수술 여부를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거였으니까요. 이대로는 넘어갈 수가 없어서 얘랑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차도 받을 겸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그랬더니 차를 학교에 두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학교에 둬? 차 가져간 지 벌써 일주일도 넘었잖아. 나도 써야 되는데. 미안. 바빠서 깜빡했어. 근데 예림아, 나 지금 좀 멀리 나와 있어서 오늘은 만나기 좀 그런데 할 얘기라는 게 뭐야? 그냥 전화로 하면 안 될까? 그런데 그때 옆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야? 자기 지금 여자랑 있어? 방금 차문 닫히는 소리도 들린 것 같은데. 아, 민석이 녀석 차 타고 가는 중이야. 민석이 부인도 같이 타고. 암튼 예림아, 지금 상황이 좀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얘랑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순간 촉이 발동한 거예요. 아무래도 얘랑이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빠 차를 타고 얘랑 집 앞에서 잠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10시쯤에서 골목으로 제 차가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학교에 뒀다는 내 차를 버젓이 타고 나타난 얘랑은 시동을 끄고도 차 안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누군가 전화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주먹으로 핸들을 팡팡 치면서 소리치는 게 보였거든요. 그렇게 10분가량 통화를 한 얘랑은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 틈을 타고 저는 제 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냈어요. 집에 돌아와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세상에 얘랑의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저랑 만나면서 학생 하나랑 비밀 연애를 했던 모양인데 임신까지 시키곤 중절 수술까지 시켰더라고요. 학부장한테 상납한다고 저한테 빌렸던 3천만 원은 여학생 입막음을 하기 위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얘랑의 결혼 소식을 듣고는 자기한테 했던 짓을 폭로하겠다고 했고 여학생을 구워 삶으려고 둘이 1박 2일로 동행여행을 다녀온 거죠. 그 후로도 여학생이 부를 때마다 몇 번 더 차를 끌고 나가 모텔에서 자고 나왔더라고요. 애초에 학부장과 세미나를 간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추악한 진실을 확인하고 나니 더러워서 구역질이 났어요. 이런 인간이랑 결혼을 할 생각을 했다니 내 스스로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회사에 월차를 내고 아침 일찍 얘랑 집으로 갔어요. 가더니 아버님은 출근 준비를 하고 계셨고 어머님은 아침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시곤 놀란 표정으로 아니, 네가 이 시간에 여기는 어쩐 일이니? 동석이는 아직 자고 있는데? 연락은 하고 온 거니? 아니요. 동석 씨가 제 차를 가져가선 안 가지고 오길래 직접 받으러 왔어요. 얘도 참. 차야 나중에 받으면 되지. 그런다고 예의 없이 이 시간에 남의 집에 막 쳐들어오니? 그렇게 안 봤는데 너희 부모님이 널 제대로 교육 안 시킨 모양이다? 하, 뭐래.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들을 그따위로 키워놓고선. 그때였어요. 아버님이 깨우셨는지 얘랑이 거실로 나왔어요. 아, 저기 나왔네요. 더러운 쓰레기 같은 어머님 아들. 그 말에 얘랑을 비롯해 예비 시부모님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야, 오혜림, 너 미쳤어?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따위 말버릇이 뭐야? 미친 건 너지. 학부장님이랑 세미나 간다던 놈이 여학생 불러서 여행을 가? 그것도 모텔까지 들락거리고? 그뿐이니 어린 여대생 임신도 시키고 중절수술까지 시키곤 흰마금으로 돈까지 줬더라? 그것도 나한테 빌려서? 너 도대체 얼마나 막장인 거니? 제 말에 얘랑은 사색이 돼버렸어요. 예비 시부모는 얼이 빠져버렸고요. 어머님, 아니 이젠 그렇게 부를 필요도 없겠네요. 아주머니, 이런 거지 같은 아들을 두고도 나한테 50억짜리 건물을 혼수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산부인과까지 따라와서 나 몰래 중절수술 여부까지 물어보고. 하긴 자기 아들이 남의 딸 중절수술을 시키는 잡놈이니 세상 여자들이 다 의심스러웠겠네요. 어쩜 이렇게 모전자전이실까? 더 길게 말할 거 없이 오늘부로 끝내자. 너 같은 새끼랑 결혼을 할 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역겨워서 토가 쏠려. 당장 내 차키 내놔. 그리고 네가 빌려간 3천만 원 오늘 중으로 보내. 안 그러면 니네 학교 게시판에다 더러운 네 실체 다 밝힐 테니까 허튼 수작기만 해봐. 내가 블랙박스에 저장된 동영상 그대로 증거 제출할 테니까. 어렵게 된 조교수 자리 온전히 지키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다. 솔직히 위자료도 받아내고 싶지만 지질이 궁상인 이 집구석에서 나올 게 있겠니?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알았냐 이 쓰레기 같은 잡놈아. 제 말이 끝나자 어머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얘랑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비틀거렸고요. 저는 차키를 뺏어들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렸죠. 아빠는 당장 대학에 연락해 얘랑을 잘라버리겠다고 화를 내셨고 엄마는 저희 두 번째 파혼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얘랑은 자신이 데리고 놀다 버린 여학생 부모 손에 강당에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딸의 중절수술 사실을 알고는 학장실까지 쳐들어가 난동을 부리셨다고 하더군요. 그 바람에 부교수 임용은 당연히 취소됐고 현재는 여학생 부모한테 소송을 당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소송 전에 빌려준 돈을 받아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현재 상황이라면 그 돈도 받아내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아, 그리고 저는 무록 제거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만남을 시작했어요. 제 수술을 맡아준 산부인과 의사랑 교제를 시작했거든요. 사실 이제 더는 연애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딱 3개월만 만나보고 결정해달라는 말에 일단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하나같이 저한테 정신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기댔던 남자들이었는데 이번 남자친구는 오히려 제가 그 두 가지를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3개월을 잘 보내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소중한 인연들과 항상 웃는 일 많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